따뜻한 카페 안. 나는 하얗게 성에가 서린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었다. 창밖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다. 밤새 내린 눈이 소리 없이 거리를 뒤덮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도 낡은 가로등 위에도 소복이 쌓여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색깔을 지워버린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풍경처럼 평화롭지 못했다. 횡단보도 건너편 그가 서 있었다. 이도현. 내 5년 지기 친구이자 5년 동안의 내 짝사랑. 그의 옆에는 작고 사랑스러운 후배 김채원도 함께였다. 둘은 무언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채원의 머리카락 위로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이 툭 하고 떨어졌다. 도현은 그걸 보고 웃으며 다정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에 붙은 눈을 털어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서 나는 숨을 잠시 멈췄다.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순정만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그저 따뜻하고 안전한 유리창 안에서 그림 밖의 이방인처럼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아프게 내려앉는 기분. 겨울의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혹독한 겨울의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그보다 석 달 전 모든 것이 무르익어가던 가을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 SN 트랜시트원 데스원드 오브 플리핑 북 페이지즈 콰이어트 라이브러리 애트머스피어. 가을 햇살이 도서관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묵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햇살 냄새가 뒤섞인 공기. 나는 그 평화로운 공기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 스케치북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내 앞자리에 앉은 그를 사랑했다. 나는 연필을 쥔 채 그를 몰래 그리고 있었다. 물론 대놓고 얼굴을 그리는 대담한 짓은 하지 못했다. 그저 책장을 넘기는 그의 긴 손가락, 집중할 때 살짝 굳어지는 턱선, 벼틀바다 갈색으로 빛나는 머리카락 몇 올 같은 것들. 그의 부분들을 모아 내 스케치북 안에 온전한 글을 만들고 있었다. 그건 나만의 비밀스럽고도 소중한 의식이었다. 또 나 그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책에서 눈을 뗀 도현이 턱을 괜 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짓궂은 미소였다. 나는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으며 얼굴을 붉혔다. 아니거든. 그냥 구도 연습하는 거야? 그래. 맨날 나만 보면 구도 연습을 하더라. 그는 내 변명이 우습다는 듯 피식 웃었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는 내가 자신을 스케치북에 담는 걸 알면서도 그게 그저 그림을 그리는 내 오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 무심함이 때로는 고마웠고 때로는 가슴을 저리게 했다. 우리의 인연은 5년 전 대학 입학식 날 시작됐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우연히 신입생 환영회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이 계기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말을 걸어준 건 도현이었다.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와 편안한 말투 덕분에 낯을 많이 가리는 나도 금세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자주 마주쳤다. 교양 수업에서, 학생 식당에서,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문제는 그 가장 친한 친구라는 관계에 나 혼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2학년 봄이었을 거다. 팀 과제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고 지쳐있던 내게 그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고생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때만이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 처음 만난 그날 어색해하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옆자리는 내게 가장 편안한 잔전지대였다. 하지만 동시에 한 발자국도 더 다가갈 수 없는 안전거리이기도 했다. 나는 그 안전거리 안에서 내 마음이 들킬까 봐 조마조마해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서윤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공부를 마친 도현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함께하는 점심시간. 그것 역시 내게는 소중한 일상 중 하나였다. 우리는 나란히 도서관을 나와 캠퍼스를 걸었다. 발밑에서는 바삭, 바삭,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고 울긋불긋한 단풍은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화려했다. 오늘따라 날씨 진짜 좋다. 이런 날은 사진 찍기 딱인데. 사진가인 도현은 고개를 들어 주변 풍경을 눈에 담으며 말했다. 그는 항상 목에 낡은 필름 카메라를 걸고 다녔다. 세상을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보는 남자. 나는 그런 그의 시선이 궁금했다. 그의 뷰파인더 안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담길까? 그 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점심 먹고 한 바퀴 돌까? 단풍 예쁘게 물든 곳 알아. 그의 제안에 나는 심장이 또 한 번 멋대로 뛰는 것을 느꼈다. 고작 함께 산책하자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설레는 내가 우스웠다. 그래, 좋아. 우리는 학생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그가 말한 비밀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학교 후문 쪽의 작은 오솔길이었다. 길 양옆으로 단풍나무가 터널처럼 이어져 있었고 붉고 노란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사람도 거의 없어서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한 공간 같았다. 도현은 익숙하게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빛과 그림자의 조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길 위에 길게 늘어진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 그는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을 필름 안에 정성스럽게 기록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또다시 내 눈 속의 뷰파인더로 가만히 담았다. 집중하는 그의 옆모습,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 세상을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 그 어떤 풍경보다도 아름다운 피사체였다. 그때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있었던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살짝 떨었다. 그걸 놓치지 않은 도현이 내게 다가왔다. 추워.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 그는 나무라듯 말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청자켓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순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의 온기와 그의 몸에서 나는 희미하고 좋은 향기가 나를 감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아, 아니야. 나 괜찮은데. 감기 걸려. 그냥 입고 있어?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아무렇지 않은 그의 행동과 달리 나는 터질 것 같은 얼굴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자켓은 내게 조금 컸다. 소매 밖으로 겨우 손가락 끝만 보였다. 나는 그 커다란 옷 속에 내 몸을 숨기며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마음도 함께 숨겼다. 이런 식이다. 이도현은 내게 늘 이런 식이었다. 무심한 듯 다정했고 다정한 듯 무심했다. 그 작은 친절 하나하나에 나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하고 또 실망하기를 반복했다. 이 지긋지긋한 짝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주는 작은 온기 하나에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날 오후 나는 과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다. 커다란 캔버스 위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단풍 터널 아래 카메라를 든 남자의 뒷모습. 물론 그게 누구인지는 나밖에 몰랐다. 친구들은 그저 내가 풍경과 인물이 어우러진 그림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다. 이야, 강서윤. 아주 그냥 작품에 혼을 갈아 넣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유일한 비밀 공유자이자 미대 동기인 박지수였다. 그녀는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아 캔버스를 빤히 쳐다봤다. 이 뒷모습의 주인공, 또 그분이시겠지? 이도현 씨. 무슨 소리야? 그냥 모델이야, 모델. 퍽이나. 그 모델님 옷까지 빼서 입고 와서는? 아주 그냥 얼굴에 나 지금 설레서 죽을 것 같아요라고 쓰여 있거든?
지수는 내 어깨에 걸쳐진 청자켓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며 놀려댔다. 역시 그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나는 할 말 없이 입술만 삐죽거렸다. 너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그림자처럼 뒤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을래? 이러다 화석 되겠다. 어떡하라고 그럼. 가서 나 너 좋아해라고 말이라도 하란 말이야? 그래.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까짓 거 한번 질러보는 거지?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인생은 한 방이야. 지수는 특유의 호탕한 말투로 말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안 되면 쪽박이 아니었다. 안 되면 나는 이도현이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5년간 쌓아온 편안하고 따뜻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어색한 공기로 변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친구마저 잃으면 어떡해. 지금처럼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지수가 한숨을 푹 쉬었다. 강서윤, 너 바보야? 지금처럼 옆에 있는 게 정말 좋기만 해. 하루에도 12번씩 천국이랑 지옥을 오가면서 그렇게 친구 타령만 하다가 어느 날 도현이가 예쁜 여자친구 데려와서 너한테 내 베프 서윤이야 하고 소개시켜주면 어떡할 건데? 그때도 웃으면서 축하해 줄 수 있어? 지수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도현의 옆자리에 다른 여자가 서 있는 모습. 그가 나에게 보여주던 것과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다정한 미소를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모습. 나는 아마 웃으면서 축하해주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럴 일 없을 거야. 나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건 나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주문이 얼마나 허약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나는 곧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지수의 저주 같은 예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주 금요일, 도현이 회장으로 있는 사진 동아리에서 신입 부원을 모집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금요일 오후, 학생회관은 온갖 동아리들의 신입 부원 모집 열기로 뜨거웠다.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들뜬 목소리들이 뒤섞여 복도를 가득 메웠다. 나는 딱히 볼 일은 없었지만 동아리 회장으로 바쁠 도현에게 잠시 얼굴이라도 비출까 싶어 그곳을 찾았다. 사진 동아리 찰나의 부스는 유독 북적였다. 잘 찍은 풍경 사진들과 인물 사진들이 감각적으로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이도현이 있었다. 그는 신입생들에게 둘러싸여 동아리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빛나 보이는지 나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 그를 구경만 했다. 마치 인기 많은 연예인을 보는 팬의 심정이 이럴까? 그때였다. 맑고 경쾌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저기 사진 동아리 맞죠?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싱그러운 과즙이 터질 것 같은 미소를 띤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 활기 넘치는 눈빛.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곧장 도현에게로 걸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이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신입생 김채원이라고 해요. 평소에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 꼭 가입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김채원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포트폴리오를 가리키며 질문을 쏟아냈다. 이 사진 혹시 선배님이 찍으신 거예요? 구도랑 색감이 너무 예뻐요. 필름 뭐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사진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지식이 묻어났다. 도현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 이거 알아봤네. 응, 내가 찍은 거 맞아. 코닥 포트라 필름 썼어.
색감이 따뜻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필름이야. 역시. 저도 포트라 제일 좋아하는데. 선배님 혹시 라이카 쓰세요? 이 빈티지한 느낌이 꼭. 둘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신입생들은 어느새 병풍이 되어 있었고 그 공간은 오롯이 도현과 채원, 두 사람만의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둘을 멀찍이서 바라보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늘 그의 옆에서 그의 사진에 대한 첫 번째 감상자가 되어주었던 것은 나였는데 나는 그저 예쁘다, 좋다 같은 단순한 감탄사만 내뱉을 줄 알았지 채원처럼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그와 깊은 교감을 나누지는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패배감에 가까웠다. 나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저 밝고 당당한 아이에게 완벽하게 져버린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그에게 아는 척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내 어깨에 걸쳐진 그의 청자켓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 온기마저 빼앗겨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예상대로 김채원은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평화롭던 일상에 그녀가 그림자처럼, 아니, 빛처럼 끼어들기 시작했다. 채원은 단순한 신입 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놀라운 친화력과 적극성으로 순식간에 동아리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었다. 특히 그녀는 노골적일 정도로 도현을 따랐다. 선배님, 이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선배님, 주말에 출사 가신다면서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선배님, 점심 아직 안 드셨죠?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채원은 늘 도현의 곁을 맴돌았다. 도현은 그런 그녀를 귀찮아하기는커녕 살갑고 재능 있는 후배라며 오히려 예뻐하는 눈치였다. 하긴 누가 저렇게 해맑게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낼 수 있을까? 한 번은 동아리 정기 모임이 끝난 후 나는 평소처럼 도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도서관에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 도현은 내게 오지 않았다. 채원이 그를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선배, 오늘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어려웠어요. 죄송한데 딱 10분만 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애처로운 표정으로 부탁하는 채원을 착해 빠진 이도현이 거절할 리 없었다. 그래, 알았어. 어디가 어려웠는데? 나는 동아리방 한쪽 구석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친 채 그 둘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채원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카메라를 들고 조곤조곤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들떠 있는 것 같았고 채원의 눈은 존경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두 사람 주위에는 나 같은 사람은 끼어들 틈이 없는 단단하고 투명한 막이 쳐져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30분을 넘게 기다리다가 먼저 가볼게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내가 나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다. 도현과 함께하던 나의 시간들은 조금씩 채원의 차지가 되어갔다. 함께 점심을 먹는 횟수가 줄었고 함께 도서관에 가는 날도 드물어졌다. 물론 도현은 틈틈이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윤아, 미안. 요즘 신입생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 너한테 너무 소홀했지? 그렇게 말하며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그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 다정함이 예전처럼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의 말 속에는 친구인 내게 보내는 양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었으니까. 나는 점점 더 초라해졌다. 김채원은 빛이었다. 나는 그림자였다. 그녀는 밝고 생기 넘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나는 어둡고 조용하고 내 마음을 스케치북 뒤에 꽁꽁 숨기기만 했다. 그녀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웃음을 주고 선물을 건넸다. 나는 항상 그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만 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나는 과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창밖으로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다. 도현과 채원이었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채원은 도현에게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는 듯했고, 도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넘겨보며 무언가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채원이 도현에게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선배, 이거요. 지난번에 필름값 빌려주신 거 고맙기도 하고 그냥 제 마음이에요. 채원의 목소리는 여기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대충 그렇게 읽혔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웃으며 그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는 고맙다는 듯 채원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머리를 쓰다듬는 저 손길. 한때는 오롯이 내 차지라고 착각했던 저 다정함. 이제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내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용기 내지 못했던 일을 채원은 만난 지 2달도 안 되어 태연하게 해내고 있었다. 마음을 건네는 일, 나는 그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해 이렇게 그림자 속에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단풍 터널 아래 카메라를 든 남자의 뒷모습. 내 사랑과 그리움과 비밀이 모두 담겨 있는 그림. 나는 붓을 들어 그의 어깨 위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을 더 그려 넣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도저히 붓질을 할 수가 없었다. 캔버스 속의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내 머릿속의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환하게 웃고 있는 김채원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내가 만든 비밀스러운 성역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불쑥 침입한 기분이었다. 불안했다. 5년간 단단하다고 믿었던 내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내가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떠난 자리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캠퍼스를 수놓았던 울긋불긋한 단풍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스산한 바람에 울었다. 내 마음도 그 풍경을 닮아갔다. 화려했던 희망의 색채는 바래고 차갑고 불안한 기운만이 가득했다. 김채원의 존재는 이제 내 일상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었다. 그녀는 도현의 곁에 그림자처럼, 아니,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림자가 되고 그녀가 본체인 것처럼 딱 붙어 다녔다. 도서관에서 함께 밤을 새우는 것도, 학생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이제는 둘이 아닌 셋이 하는 일이 잦아졌다. 채원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내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도현에게 친근함을 표했다. 선배님, 주말에 뭐 하세요? 새로 개봉한 영화 있는데 사진과 출신 감독 작품이래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그런 제안을 할 때면 채원은 을에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서윤 선배님도 같이 가시면 좋고요. 그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도현 선배의 친한 친구 정도로만 인식하는 듯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의 곁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해맑게 웃으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매번 어색하게 웃으며 거절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 나는 주말에 과제가 있어서 둘이 재밌게 보고 와. 그런 내가 한심하고 비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파서 차라리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는 편이 나았다. 도현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채원의 적극적인 호의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고 특히 자신을 따르는 후배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그는 채원을 정말 딱 귀여운 후배로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조금씩 마음이 기울고 있는 걸까? 그의 속을 알 수 없어 나는 매일같이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나는 큰맘 먹고 그를 위해 도시락을 쌌다. 밤샘 과제로 지쳐있을 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었다. 서툰 솜씨로 계란말이를 부치고 정성껏 비엔나 소시지에 칼집을 내 문어 모양을 만들었다.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떤 끝에 완성된 도시락을 들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작업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다. 하지만 작업실 문 앞에서 나는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문틈으로 채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배님, 밤새우셨죠? 피곤하실 텐데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에서 아침 일찍 사온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채원이 예쁜 상자에 담긴 샌드위치와 갓 내린 커피를 도현에게 건네고 있었다. 도현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고마움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우와, 채원아. 이걸 어떻게 알고 진짜 고맙다. 마침 배고팠는데. 헤헤, 다행이다. 맛있게 드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손에 들린 도시락통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채원이 사온 세련되고 맛있는 샌드위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촌스러워 보였다. 나는 결국 그 문을 열지 못했다. 등 뒤로 그들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내 작은 노력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내면 채원은 이미 저만치 앞에서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속도를, 그녀의 당당함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과실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 지수가 혀를 쯧쯧 찼다. 너 또 왜 그래? 이도현 때문에 또 속 썩었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지수가 내 옆에 있던 빈 캔버스를 툭툭 치며 말했다. 강서윤, 잘 들어. 저 하얀 캔버스 보이지? 저게 지금 내 기회야? 저기다 무슨 그림을 그리든 내 마음이지만 계속 빈 캔버스로 놔두면 결국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라고. 김채원이라는 애가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 내가 빈칸으로 남겨둔 이도현 옆자리에 자기 자신을 열심히 그려넣고 있잖아. 지수의 비유는 정확했다. 나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동안 채원은 거침없는 붓질로 도현의 세상에 자신의 색을 칠하고 있었다. 기회가 저절로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만들어야지. 이러다 진짜 다 뺏긴다니까? 지수의 다그침에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의 곁에 친구로라도 남고 싶다는 소망마저 어쩌면 사치가 될 수도 있었다. 그 무렵 사진 동아리에서 겨울 MT를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소는 강원도의 한 펜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곳으로 떠나는 1박 2일의 여행이었다. 당연히 나는 동아리 회원이 아니었기에 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도현이 내게 불쑥 제안을 해왔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우리 동아리 MT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내가 왜 가? 동아리 회원도 아닌데? 회장 친구 자격으로 가는 거지? 너 요즘 과제 때문에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바람 좀 쐬고 오면 좋잖아. 가서 예쁜 설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응. 그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채원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설렘이 더 컸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지수가 말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텄다. 그곳에서는 시끄러운 학교를 벗어나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나는 회장 친구라는 어색한 타이틀을 달고 그들의 겨울 MT에 동행하게 되었다. MT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우리는 펜션에 짐을 풀고 다 함께 눈싸움을 하거나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현은 신이 난 아이처럼 눈밭을 뛰어다녔고
채원은 그런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다. 나는 그 둘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며 하얀 입김을 내뱉었다. 여전히 나는 그들의 즐거움에 온전히 섞여들지 못하고 겉도는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고 펜션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와 함께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주변의 추위를 녹여주었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다. 고기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며 분위기가 무르익었. 웅성거리던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다. 모두의 시선이 갑자기 일어난 나와 내게 손목을 잡힌 도현에게로 쏠렸다. 도현은 조금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손목을 잡은 채 시끄러운 캠프파이어 자리를 벗어났다. 우리는 펜션 뒤편의 조용한 공터에 멈춰섰다. 발밑에서는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제외하면 세상은 온통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하얀 눈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달빛이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그제야 그의 손목을 놓았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 아까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나를 도현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재촉하지도 질문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고마우면서도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저기 도현아. 겨우 쥐어짜낸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까 내가 말한 이상형 말이야? 응. 그거 혹시... 거기까지 말했을 때 나는 차마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혹시 나야? 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고 자의식 과잉처럼 보일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끝으로 눈밭 위에 의미 없는 그림만 그렸다. 고백을 결심하고 그를 끌고 나왔지만 나는 여전히 겁쟁이였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두렵고 부끄러웠다.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은 원래 하려던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너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 고작 이 말을 하려고 이 소란을 피운 건가? 이건 고백이 아니라 그저 우정을 확인하는 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반응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도현은 내 말을 잠시 곱씹는 듯 했다.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한 걸음 내게 다가와 내 머리 위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하고 다정한 손길로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나도 알아. 강서윤, 너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인 거? 내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일 친한 친구로 내 옆에 있어 줘, 알았지? 제일 소중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그 말들이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이 내가 그토록 넘어서고 싶었던 그 관계의 이름. 그는 너무나 환한 미소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이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정말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부풀어 올랐던 희망이 한순간에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터져버렸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애써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서윤 선배님. 어디 계세요? 다들 찾아요. 채원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도현은 그 소리를 듣고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다들 기다리겠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먼저 몸을 돌려 캠프파이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점점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내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웠는지 그의 뒷모습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다. 채원은 다가와 내 팔짱을 끼며 물었다. 두 분 무슨 비밀 얘기하셨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선배님? 혹시 도현 선배한테 혼났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펜션방 한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에서는 다른 친구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오직 도현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제일 친한 친구 그 단어가 거대한 벽이 되어 나와 그 사이를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나는 너무 오래 안주하고 있었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둬버린 것이다. 도현에게 나는 이미 여자가 아니라 성별이 없는 친구라는 기호로 각인되어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친구와 연인 사이의 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고 아득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MT에서 돌아온 후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도현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를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의 얼굴을 보면 그날 밤에 비참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숨이 막혔다. 그의 다정한 미소와 목소리는 이제 내게 설렘이 아닌 아픔을 주었다. 나는 과제와 곧 다가올 기말고사를 핑계로 그와의 만남을 거절했다. 미안, 나 오늘 밤새워야 할 것. 그날 이후 내 세상에서 이도현이라는 존재를 지워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나는 독하게 마음먹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지도 미련을 갖지도 않기로 했다. 그는 이제 내 친구도 내 짝사랑 상대도 아니었다. 그저 김채원의 남자친구일 뿐이었다. 나는 그를 완벽하게 피했다. 그가 자주 가는 도서관 열람실 자리를 바꾸었고 일부러 다른 시간에 학생 식당을 이용했다. 복도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나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의 SNS 계정을 차단했고 휴대폰에 저장된 그의 번호를 삭제하려다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이름 앞에 J를 붙여 주소록 맨 위가 아닌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냈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 그를 밀어내려는 것처럼. 그를 지워내는 대신 나는 내 모든 것을 그림에 쏟아부었다. 졸업 전시회가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나는 졸업작품에 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것은 내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게 해줄 유일한 진통제였다. 나는 그림자라는 주제로 연작을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 위에는 언제나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단풍 터널 아래의 뒷모습, 도서관 창가에 앉은 뒷모습,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건 뒷모습. 그건 모두 이도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들은 더 이상 설렘과 희망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길고 아팠던 짝사랑에 대한 장례식이었고 내가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다. 그저 닿을 수 없었던 그의 뒷모습만을, 영원히 돌아보지 않을 그의 그림자만을 화폭에 담았다. 내 극단적인 회피에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 가끔 어쩔 수 없이 마주칠 때면 우리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도현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상처받고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외면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수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강서윤, 너 진짜 이대로 끝낼 거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뭘 후회해.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누가 끝났대. 내가 멋대로 끝내놓고선. 그렇게 도망만 치면 뭐가 해결되는데? 이도현 표정 못 봤어? 걔도 너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고. 힘들긴 왜 힘들어. 옆에 예쁜 김채원이 있는데. 나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내 말에는 나 자신도 모르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수는 그런 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정말 바보인 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야. 제대로 확인해 본 적도 없으면서 내 멋대로 소설 쓰고 결말까지 내버렸잖아. 지수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내가 만든 그들은 연인이다라는 결론이 틀렸을 경우 내가 그에게 저지른 이 모든 모진 행동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편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편이 마음 편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 졸업작품 연작도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캔버스에는 각기 다른 계절 속, 다른 장소에서의 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봄의 벚꽃, 그리고 여름의 녹음. 그 모든 풍경 속에 그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내게서 등을 돌린 채.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채원이 나타나기 전 오직 그와 나 둘만의 시간으로 가득했던 평화로운 가을. 채원의 등장으로 불안과 질투에 휩싸였던 겨울. 그에게서 도망치며 고통스러워했던 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름.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수없이 울었다. 붓을 든 손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물감을 번지게 만들었다. 그 눈물 자국마저 내 그림의 일부가 되었다. 내 사랑은 그렇게 아프고 얼룩진 채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졸업 전시회 날이 밝았다. 전시회장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수님들로 북적였다. 내 그림들은 전시장 가장 안쪽, 조용한 벽면에 나란히 걸렸다. 그림자 속의 고백이라는 연작의 제목 아래 5점의 그림이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내 그림들 앞에 서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작품 설명을 했다. 이 연작은 특정 인물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느낀 감정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대상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항상 그 뒤에서 그림자처럼 맴도는 화자의 시선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그 그림들에 담긴 내 피눈물 나는 감정들을 나는 타인에게 그저 미학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 위선적인 행동에 헛웃음이 나왔다. 전시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지수가 다급하게 달려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얘야, 강서윤. 저기 이도현 왔어. 지수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사람들 틈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몇 달 만에 가까이서 보는 그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금 수척해진 듯 했다. 그는 천천히 다른 작품들을 둘러보며 내 그림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을 곳을 찾고 싶었다. 그가 내 그림을 보는 것을, 그 그림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장례식이었다. 그가 조문객으로 참석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시나리오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내 그림들 앞에 섰다. 그는 첫 번째 그림부터 마지막 그림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시선을 옮겼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마지막 그림, 녹음이 우거진 여름 풍경 속 뒷모습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림 속 남자의 어깨에, 뒷모습에, 그리고 그를 둘러싼 빛과 그림자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나는 그가 어서 이 자리를 떠나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내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혼란,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깨달음의 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무거워서 나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나,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5점의 그림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전시장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고 싶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의 마지막 눈빛이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 같았다. 그는 알아차린 걸까? 이 그림들이 모두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내 길고 아픈 고백을 마침내 그가 들어버린 걸까? 그날 밤 전시회가 모두 끝나고 텅 빈 과실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내가 저 멀리 밀어냈던 그 이름이었다. 이도현. 지금 어디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짧은 문자 메시지. 하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는 무거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나. 과실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과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가 이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이젤과 미완성된 캔버스들, 그리고 1년 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전시장에서처럼 나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앞에 멈춰서서 잠겨있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었다. 그 그림들 나, 맞지? 그의 질문은 질책이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조심스럽고 아픈 목소리였다. 언제부터였어, 서윤아? 언제부터였어, 서윤아? 그의 나지막한 질문이 텅 빈 과실의 공기를 무겁게 갈랐다. 그 순간 지난 1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 필사적으로 유지했던 무표정, 독하게 마음먹었던 체념. 그 모든 것이 그의 질문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 번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힘도 내 마음을 숨길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림을 통해 내 모든 비밀을 들켜버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는 것뿐이었다. 도현은 말없이 내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려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만났던 날의 어색함, 함께 웃고 떠들었던 수많은 날들, 그를 보며 설레었던 순간들, 그리고 채원이 나타난 후 시작된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젖은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 대답에 도현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아주 어려운 퍼즐을 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내 행동의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서 내가 나를 피했구나. 내가 그렇게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의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정말 미안해, 도현아.
사과하지 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일지도 몰라. 5년 동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는 자책하듯 말했다. 나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라고만 생각했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편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어. 그게 너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어. 그의 말에 나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아니,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한 번도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내 잘못이었다. 겁이 나서 친구라는 관계마저 잃을까 봐 두려워서 꽁꽁 숨기만 했던 나의 비겁함 때문이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용기가 없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이라며 미안해했다. 어쩌면 우리는 둘 다 잘못했다. 그리고 둘 다 잘못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우리는 모두 서툴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었다. 과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상처를 보듬어주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때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채원이. 그 이름이 나오자 나는 다시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너 혹시 채원이 때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게 내가 그를 피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었다.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랬구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나 채원이랑 아무 사이 아니야? 뭐? 나는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채원이가 나한테 고백했었어. 겨울 방학 시작할 때쯤. 하지만 거절했어. 거절했다고? 응, 채원이는 좋은 아이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그냥 친한 후배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눈 오는 날,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의 모습을. 그건 누가 봐도 사랑이 시작되는 연인의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내가 봤어. 눈 오는 날 카페 앞에서. 내 말에 도현은 그제야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아 하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날 채원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불러냈었어. 자기를 왜 좋아해 줄 수 없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머리에 눈이 쌓였길래 그냥 털어준 거야?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어. 아무 의미 없는 행동? 그 한마디가 내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내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 그에게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었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 속에서 혼자 소설을 쓰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모든 것을 끝내버렸는지. 허탈함에 웃음이 나왔다. 그럼 왜 너한테 말 안 했냐고? 도현이 내 질문을 가로채며 말했다. 말할 수가 없었어. 그 무렵부터 내가 나를 피하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내가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른 채 너한테 다가갈 방법조차 찾지 못했어. 내가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났다고만 생각했지 채원이를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모든 오해의 퍼즐이 맞춰졌다. 내가 쌓아 올린 벽은 그가 내게 진실을 말할 기회마저 막아버린 것이었다. 우리의 관계를 망친 것은 채원의 존재가 아니었다. 나의 지레짐작과 섣부른 단정, 그리고 소통의 부재였다. 그리고 사실은 도현이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뜸을 들였다. 사실은 나도 너처럼 겁쟁이였는지도 몰라. 무슨 뜻이야? 내가 나를 피하기 시작하고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세상에서 제일 가까웠던 내가 하루아침에 제일 먼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깨달았어. 내가 내게 그냥 친구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없는 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의 고백에 나는 숨을 멈췄다. 나도 너를 잃는 게 두려웠어. 너와 나 사이에 이 편안하고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릴까 봐. 나 역시 한 걸음 더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야. 내가 나한테 제일 소중한 친구인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 친구라는 안전한 단어 뒤에 내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그의 눈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 역시 나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관계를 잃을까 봐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보였다. 지독한 바보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과실 안에는 물감 냄새와 낡은 캔버스 냄새, 그리고 서로의 서툰 진심이 뒤섞여 맴돌았다. 길고 길었던 오해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봄이 찾아오려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졸업작품 중 하나를 가리켰다. 단풍 터널 아래 카메라를 든 남자의 뒷모습.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가을날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 내가 입을 열었다. 이날 내가 나한테 청자켓을 벗어줬을 때 나 정말 기뻤어. 내 말에 도현의 시선이 그림으로 향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내게로 다가와 내 옆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이제 내 뒷모습만 그리지 않아도 괜찮을까? 내가 그를 보며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숨겨왔던 길고 아픈 고백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같은 색이었고 바람에서는 같은 냄새가 났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5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온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나와 도현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연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서툴고 어색했고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진심을 나눠버렸다. 우리는 그 미묘한 경계선 위에서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 날, 우리는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예전에는 편안함뿐이었다면 지금은 그 안에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더해져 있었다. 어제 잠은 잘 잤어? 도현이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는? 나도. 아주 오랜만에 정말 푹 잤어. 그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상처받거나 지친 눈빛이 아니었다. 안도감과 따스함이 가득한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눈빛이었다. 그 미소를 마주보니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5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심장이 뛰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다. 내가 왜 그를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는지. 그는 그런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미안해했고, 때로는 안타까워했다. 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갑자기 변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는지,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이기적인 침묵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도현이 턱을 괜채 나를 보며 말했다.
내 졸업 작품들 정말 멋있었어. 아프고 슬픈 그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아름다웠어. 내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었는지 그림들이 전부 말해주고 있더라. 이제 그만 놀려. 놀리는 거 아닌데? 진심이야. 나는 아마 평생 그렇게 뜨거운 시선으로 나를 담아주는 사람을 또 만나지는 못할 거야.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의 아팠던 짝사랑이 그에게는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우리의 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는 평범한 일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친구였을 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한 번은 한강공원으로 자전거를 타러 갔다. 나란히 자전거를 타며 강바람을 맞는 기분은 상쾌했다. 한참을 달리다 지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도현이 자신의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서윤아, 저기 서봐. 그가 강을 배경으로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켰다. 나는 쭈뼛거리며 그가 가리킨 곳으로 걸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뷰파인더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SOND 캐머러 셔터 클리킹. 찰칵.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도현은 카메라를 든 채 뷰파인더 너머의 나를 보며 말했다. 웃어봐, 조금만. 나는 그의 말에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자 그가 피식 웃었다. 아니, 그렇게 말고. 평소처럼. 그의 말에 나도 그만 웃음이 터져나왔다. 평소처럼이 어떤 건데? 지금처럼. 찰칵, 찰칵. 그는 웃는 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연신 셔터를 눌렀다. 더 이상 그의 뒤에서 몰래 그를 그리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의 앞에서 그의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그림자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빗속으로 걸어 나온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졸업을 했다. 나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고 도현은 사진 스튜디오의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고 사회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늦여름의 저녁이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모교 캠퍼스를 찾았다. 해 진력해 캠퍼스는 고즈넉하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함께 단풍 터널을 걸었고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고 내 그림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갔다. 기억나. 여기서 내가 너한테 청자켓 벗어줬었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그 옷 아직도 내 옷장에 있어? 정말. 아직도 안 버렸어? 어떻게 버려? 내 짝사랑의 역사가 담긴 유물인데. 내 말에 그가 웃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함께 웃었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어 우리를 더욱 애틋하게 만들어주는 양념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과실이 있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해가 지고 하늘은 짙은 남색과 붉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도현은 또다시 카메라를 들어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나를 찍었다. 사진을 확인하던 그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뭐가? 내 최고의 작품은 언제나 너인 것 같아.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내게로 다가와 나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심장 뛰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사랑을 속삭였다. 그 사랑은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비참했고 때로는 나를 무너지게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내게 빛이었기에
나의 사랑 또한 존재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는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빛을 마주보고 서 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계절들을 함께 지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이제 2번 다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림자 속에서 홀로 했던 나의 길고 아픈 고백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